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 오규철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가이드라인에 이제 유럽은 75세 기준으로 에이징을 좀 나누고 미국은 65세.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영거 페이션트한테서 타비를 하는 거 80세 이상에서는 지금 이견이 없는데 그 밑에를 0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0한 기준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없겠지만 이게 0을 따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듀러빌리티, 진짜 딱 10년이 지나서 장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타비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국내로 따지자면은 60 저희 사실 뭐 대부분 80세 이상은 요즘에는 어느 정도 사시고 AS를 해결을 해드리니까 또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70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70세 정도까지 미만을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그냥 왠지 한 번으로 그냥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두 번째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 0인데 로우 리스크이면은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CVOAS를 해결해 주면은 0인데 하이 리스크면은 사실 0인데 코모비티가 많으면은 그냥 어차피 뭐 다른 거 CVOAS를 해결해줘도 오래 못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 젊으면서 코모비티가 없고 진짜 찐 로우 리스크인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타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특히나 뭐 바이커스피드 밸브 이런 쪽에서 타비를 1순위로 선택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 선택할 때도 셀프 익스펜더블을 할지 아니면 벌룬 익스펜더블을 해서 두 번째를 좀 고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건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탑이 데이터는 그 에이지 리미트, 로우 리미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플리파이 하면은 우리가 탑인 탑의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피지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탑이를 두 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현재 코리안의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남자가 84세, 여자가 86세인가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거의 90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타비의 런지비티를 10년으로 에버리징 한다 그러면은 90세, 70세 정도에 하면은 탑인 탑이 해가지고 90세까지 버틸 수 있겠다. 막판에 탑인 탑이 페일리어 돼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제 70세 정도의 first 탑이를 하고, 그다음 10년 버텨서 페일리어 오면 탑인 탑이를 해서 10년 버티면 90세가 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rationalize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0년 개런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판에 early failure 와가지고 6년 쓰고 failure 오고 탑이 또 6년 쓰고 failure 해가지고 12년 버티고 나이는 82세가 됐다. 그때 explant surgery가 상당히 high risk surgery거든요. 그래서 뭔가 10년 기대하고 탑인 탑이까지 했는데 뭐 12년, 14년 커버하면은 막판에 엄청나게 콘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0년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잘해야 된다. 아까 장쌤 케이스 아주 재미있는데 third month에 CT를 해보니까 leaflet thickening이 조금 있다. 심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타비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1year, 2year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나중에 5년, 7년 이때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은 early failure고 10년까지 버티면 제대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잘 넣어야 되고 meticulous하게 surveillance 해야 되고, 저는 CT를 환자의 키드니가 available 하면은 annually CT follow-up을 합니다. available 하지 않으면 못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보이면은 조금 medication aggressive하게, 그래서 leaflet sclerosis가 atherosclerosis하고 비슷한 파솔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확실하게 하고 혈압도 확실하게, 글루코즈 컨트롤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엔티트롬보틱 메디케이션의 포텐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아주 리플렛 뭔가 피브린 디포지트라든지 플레이트 디포지트, early coagulation, 클롯 같은 게 보이면 어그레시브하게 노악 정도는 쓰면서 메티큘러스하게 CT를 6개월 후에 팔로우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레졸루션 또는 더 이상 디포짓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70세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탑이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런티는 10년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70세 시술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 메디케이션, 서베일런스 메디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오규철 교수님 뭐 아니, 나오셨다 들어가셨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좀 해보면 그 오규철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아까 이제 에볼루 로리스크에서는 확실히 이제 AR, PPM 레이시 조금 꽤 있었고 파트너 3에서는 이제 별로 이제 뭐 컴패리전에서 비슷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션 테니어도 보면 밸브 이제 프로세틱 디스펑션이 생각보다 좀 높았다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영에이지는 거의 타입이 거의 볼륨 익스펜더블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노션 같으면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혹시나 이제 영에이지 할 때는 저는 뭐 강의 내용이나 아까 이제 장기혁 교수님 지금 밸브 이야기 하시니까 볼륨 익스펜더블 거의 영에이지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밸브를 막 고르고 그러진 않지만 아까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실 영에이지에서 할 때는 이 20년 뒤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뭐 밸브 저희 성모병원에서 하신 케이스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에볼루트에 뭘 해보자 뭐 이런 거는 없음. 그냥 약간 사피엔 뭐 서지컬 밸브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벌룬 익스펜더블을 넣는 게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오래 살 만한 이 젊은 환자에서 타비를 언젠가 쉽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한국에서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벌룬 익스펜더블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데이터들이 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템퍼러리 밸브들이 아니라 약간 그래도 이미 뭐 5년 전, 10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쓰는 밸브들이 또 어떤 듀러빌리티를 보이고 할지도 또 궁금한 내용들이기도 하긴 합니다. 교수님 나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면은 근데 사실은 타비가 4년까지는 그 사버에 비해서 참 우월하구나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막판에 조금 따라잡혔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그 밸브 페일리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런 환자를 매니지먼트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자 베이스라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아웃컴이 그 다시 타바가 좀 더 이벤트가 올라간 건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이 찬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5년까지는 뭐 크게 이게 캐첩이나 이런 걸 보이지 않고 그냥 파트너와 에볼루트 로스크 같은 경우에는 쭉 비슷하게 가는 건 있고 노션이 아니죠 파트너도 이제 막판에 이렇게 탁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난 카디오베스큘러 데스가 좀 많이 그 캐첩의 그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RCT고 그냥 베이스라인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다 서플리먼트를 찾아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바이 찬스인지 어느 정도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4년 아니죠.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가 이제 4년까지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탁 한 게 오히려 이제 그 디스커션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더 맞는 결과일 것 같다. 4년째가 조금 뭐 프리머추어하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뭐 그런 엑스퍼트는 아니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난 인피리어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나온 노션 트라이얼 10년 그 에코 데이터 보면은 서지컬 ABL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환자가 80세 정도 됐고 코로나이 깨끗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에볼루시 더 좋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한 제가 볼 때는 에볼루시 한 15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사피에는 그 특성상 그 한 10년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밸브 실렉션을 나이랑 이런 고려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여기 그 플로어에 그 CS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한번 CS 교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타비하는 거 어떻게 김영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새 타비할 때 CS에서 타비할 때
인투이티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밸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뭐 클릭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음만 하면 딱 벌려지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철리스 ABR이 좀 설탕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인투이티브 밸브를 정말 쓰시는지 다 그거 쓰고 다 쓰고 있. 예, 저희는 수술하면 다 그거 쓰던데 요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하여튼 balloon expandable surgical valve로서 페일러 됐을 때 좀 더 크게 타비 밸브 넣을 수 있는 그런 서지컬 밸브인데요. 김영호 선생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하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타비도 이제 좋은 밸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성적도 많이 이제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서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플레트를 다 이제 도려내고 리섹션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페이스메이커 리스크도 이제 더 적고 향후에 이제 그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타비 밸브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듀러빌리티가 더 길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향후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이 밸브 타비하기도 훨씬 더 서지컬 밸브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교수님 이제 이야기했는데 듀라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가 오리피스 에리어거든요. 노션 트라이얼 10year 보면은 여전히 서지컬 밸브보다 에볼루트가 large office를 provide 하니까 definition wise하게 bioprosthetic valve dysfunction, failure가 낮게 나오는 거죠. 항상 보면은 사피아는 서지컬 밸브하고 비슷합니다. 오리피스 에리어하고 residual pressure gradient가. 근데 에볼루트는 항상 그것보다 나아요. 디자인상. 그래서 아까 윤혁주 선생님이 레이즈한 이슈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 영 페이션트한테 타비 밸브를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퓨처 타비를 생각하면 네오스커트가 낮은 사피안을 first로 넣고 나중에 에볼루트로 커버하자라는 레셔널도 충분하고, 장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리피스가 좁으니까 early failure가 올 텐데 그러면 first를 에볼루트 넣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타비하는 거 좀 힘들고 바실리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first valve를 영 페이션트한테 어떤 걸 넣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밸브마다 네오스커트 하이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오스커트 하이트 때문에 first valve를 뭘 넣어야 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피안을 first로 한다, 어떤 사람은 에볼루트를 first로 한다 하는데 그건 각자 피지션의 철학이니까 그건 맡겨두더라도 환자의 아나토미를 보면은 어느 밸브를 선택해야 될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비 했을 때 네오스카토 높기 때문에 SD 정션의 sequestration, coronary obstruction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SD 정션 사이즈가 크고 사이너스 피스가 굉장히 와이드하면은 네오스카트가 아무리 높아도 SD junction sequestration, coronary obstruction 안 옵니다. 그런 경우는 first valve를 무조건 에볼루트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SD junction하고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좁다, 그다음 코로나 하여튼 낮다, 그러면 네오스카트 때문에 다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first valve를 사피안을 넣어가지고 타비를 잘 가져가자. 그 정도 레셔널레는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밸브를 넣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 밸브 넣어서 이 사람이 이제 세컨 밸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좋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을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밸브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재익준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asymptomatic 그 CVAS 환자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비까지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환자를 설득시키고 그냥 그 심틈이 없는데 뭐를 이렇게 그 단순하게 약 하나 주는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탑이라는 시술을 하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틈이 없는 사람한테 그 아까 뭐 이제 인디케이션을 보면은 그 TMT하고 BNP가 뭐 3배 이상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진짜 이제 CVOAS 환자한테 우리가 TMT를 실제적으로 클리니컬하게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심트매틱한 환자를 과연 어떻게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꼬셔가지고 타비를 하는 게 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아버지인데 시킬 용의가 있는지 좀 그게 상당히 좀 저는 궁금합니다.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예.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막 강요시키다가 나중에 된통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최익 교수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케이스 보면은 그 에이심토마틱이 정말로 심톰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그런 심톰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상황인지 그런 걸 또 좀 감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아웃컴이니까 그 모탈리티의 개선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요? CVAS 증상 없는 CVAS 환자들한테 트레드밀 뛰어보라고 시킨 적은 저는 없는데요. 가이드라인에는 나와 있는데 전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가이드라인에도 보시면은 무증상인데 엑서사이즈 했을 때 증상이 생기면은 ABR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엑서사이즈 할 때 증상이 생긴 거는 무증상인가요? 증상이 없는 뭐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비아 AS 환자가 진짜 무증상인지 아닌지 정의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엑서사이즈를 뭐 80세 이상인 환자들한테 엑서사이즈 하라고 시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무증상이랑 루틴으로 트레드밀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100명 정도 시켜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벤트가 안 일어났어요. 트레드밀 할 때. 근데 이제 그 무증상이라고 오시는 분들은 Vmax가 4를 넘었는데 심전도를 보시면 딱 압니다. 그러니까 심전도가 노말이면 LVH 소견이 전혀 없으면 심지어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도 없으면 이분은 진짜 무증상이시거든요. 그러면 트레드밀 시켜도 되게 안전해요. 그리고 또 어차피 LVH가 EKG에 보이는 무증상은 시키면 안 되죠. 뭐 해봤자 그거 뭐 의미도 없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탑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EKG 정상이면 다 트레드밀 시켜서 ST 변화가 오면은 그걸 강력한 근거로 해서 봐봐라 뭐 이래서 탑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수긍하시고 그러시는. 저는 이제 그 아심토매틱 CVAS 환자는 그냥 내깔기 두거든요. 왜냐하면 증세도 없는데 억지로니 위험하니까 타비를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타비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우면은 상당히 뭐 컴플레인트가 들어오고 만약 익스파이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가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를 방임하면서 간당간당 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혹시 조금 불편한 증세가 나오면 그때 바로 해야 된다라고 경고만 해줍니다. 원래 아심토매틱 CVAS 스터디, 서지컬 스터디가 3개고 얼리 타비가 1개 나왔는데 그 4개의 스터디를 쭉 보면은 메디컬 서베일런스 한 그룹이 more than half, 거의 80~90%가 1년 내 타비 또는 서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치료 안 하고 놔둔다는 게 아니고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1년 내에 다 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타비하는 경우가 100%였는데 이 4 스터디 보면은 1년 내에 타비를 다 하게 또는 서저리를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상에서 얼마나 죽느냐 그 사이에 서베일런스 하면 죽느냐인데 죽는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오로지 리하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이는 거. 그래서 일찍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소프트 엔드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환자한테 뭔가 컴플레인 여지를 주는 거는 커런트 프랙티스에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환자가 원할 때 해주는 게 좋고 그 사이에 죽는 일은 별로 없다. 폴 스타디를 보니까 그냥 재입원율을 줄일 따름이더라.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경고만 잘해놓고 하면은 역시 야, 김 교수 대단하네. 보니까 증세가 나오네. 그때 입원해가지고 시술하면은 뭐 잘못되더라도 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잘못된 거지. 내가 억지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뭐 과잉 진료를 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일단 폴 스타디를 생각하면은 메디컬 서베일런스를 하게 되면 1년 내 또는 2년 내에 다 그 사람을 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시mptomatic 시비어 AS 환자들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 에코 팔로우업 주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김효희 교수님 오늘 모더레이트 AS 환자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클리니컬 서베일런스 할 때 그냥 증상만 봐도 될지, 이런 에코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주기가 혹시 CBRS, 모더레이트 AS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좀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팔로우 하시나요? 조금 이제 시비어인데 아심티메틱이다. 그래서 조만간 거꾸로질 것 같다 했을 때 OPD 팔로우 인터벌이나 에코 팔로우 인터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Vmax가 3.0에서 3.5랑 3.5에서 4.0 사이가 엄청 달라요. 3.5를 넘으면 내피드 프로그레션 하기 때문에 특히 4.0 넘는데 무증상에서 팔로우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 하면 6개월 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에코 팔로우? 예. 에코 팔로우 그렇고 아마 메디컬 팔로우는 3개월, 2개월마다 한 번씩 오게끔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안 와요. 네. 댁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아까 김용희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가 되게 교훈적이던데, 아니 코멘트여서 그냥 그 강의에서 나왔지만 LG가 있으면은 마더레트 AS라도 예후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인필트러티브 디지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드 MRI를 좀 해봐서 뭐 예후 평가도 하고 혹은 뭐 재수가 좋으면 다른 인필트러티브 디지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케이스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예, 모든 패널 선생님들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코멘트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 첫 세션에 5분의 강의가 정말 엑셀런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식 대회라든지 심장학회 대회보다도 오늘 퍼스트 세션의 강의는 더 우수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치 있는 자리에 좌장 또는 패널로 참석한 우리들이 많이 건졌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스피커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